어머님, 선물 가져오신 거 맞죠? 그것만 주고 가세요. 며느리는 현관문 틈으로 손만 내밀어 냄비 세트를 뺏어가더니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리고 집들이 한다고 했지 초대한다고 말씀 안 드렸잖아요. 예의 좀 지켜주세요. 아들의 아파트 집들이 날 예의라는 말의 의미를 모르는 듯한 며느리는 저를 현관 앞에 세워놓고 모진말을 퍼붓고는 그대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안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며 웃고 떠드는 소리는 저를 더 초라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들이 웃고 떠들고 있는 그 집이 곧 제 손에 의해 공중분해될 거란 것을.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73이 된 고경자라고 합니다. 스스로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늘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열심히 산 세월이 자식들에게 외면당하는 순간 인생이 참 헛되다 싶더라고요. 가슴이 찢어질 듯 했던 저의 사연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눈이 부시게 맑은 날 저는 아들 신혼집 집들이에 가져갈 선물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백화점 명품관을 몇 바퀴나 돌며 며느리 영은이 마음에 들만한 걸 찾으려고 고급 냄비 세트를 보고 또 보고 한참을 고민했죠. 가격표를 슬쩍 뒤집어 보니 세상에 200만 원이 훌쩍 넘더라고요. 평생 콩나물값도 깎으며 살았던 손이 덜덜 떨렸지만 내 아들이 처음 장만한 번듯한 집에 딱이라는 생각에 과감하게 카드를 꺼냈습니다. 저기요, 이걸로 예쁘게 포장해줘요. 제가 카드를 내밀며 점원에게 신나서 말했습니다. 어머, 고객님 안목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리본은 고급스럽게 금색으로 해드릴까요? 점원이가 상냥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네, 우리 아들 내외가 강남 아파트로 들어갔거든요. 집들이 선물인데 무조건 제일 예쁘고 화려하게 해줘요. 저는 어깨가 으쓱해져서 목소리를 한껏 높였습니다. 결제를 마치고 번쩍번쩍 빛나는 포장 박스를 받아들었을 때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오후 2시쯤 설레는 마음을 안고 강남에 있는 아들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민혁이가 결혼하면서 보란 듯이 입성한 자랑스러운 집이었죠.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복도를 걸어가는데 심장이 콩닥거렸습니다. 현관 앞에 서서 옷매무새를 다듬고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초인종을 눌렀죠. 딩동. 벨소리가 어찌나 경쾌하게 울리던지 제 마음 같았습니다. 문 안쪽에서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새어나오더라고요. 사람들이 꽤 많이 모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세요? 인터폰 너머로 며느리 영은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다. 영은아, 문 열어라. 저는 너무 반가운 마음에 현관에 대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바로 철컥 소리가 나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영은이가 빼꼼히 얼굴을 내밀더니 싱글벙글 웃는 저를 보자마자 얼굴을 확 구기더군요. 현관문을 활짝 열지도 않고 잠금장치 줄을 건 채로 몸만 반쯤 내밀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연락도 없이 여긴 웬일이세요? 오시라고 한 적 없는데요. 저는 제 귀를 의심해서 멍하니 며느리를 쳐다봤어요. 아니, 얘, 오늘 집들이 하는 날이잖니? 당연히 시엄마가 와서 축하해줘야지 안 그러냐? 제가 당황해서 더듬거렸습니다. 어머님, 오늘 집들이는 제 친구들만 부른 자리예요. 어른들 오시면 분위기가 가라앉아서 친구들이 안 좋아해요. 영은이가 팔짱을 끼고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말했습니다. 여보, 엄마 오신 거야? 밖에 누구야? 안방 쪽에서 아들 민혁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택배 잘못 왔어. 신경 쓰지 말고 놀아. 영은이가 안쪽을 향해 거짓말을 하더군요. 그리고는 다시 저를 벌레 보듯 보며 손을 까딱거렸습니다.
선물 가져오신 거 맞죠? 그것만 주고 가세요. 지금 친구들이랑 파티 중이라 안으로는 못 들어오세요. 제가 들고 있던 선물 상자를 영은이가 낚아채듯 뺏어갔습니다. 아니 영은아,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물이라도 한 잔 주고 민혁이 얼굴이라도. 아, 진짜 눈치도 없으셔. 어머님, 오늘 오시느라 피곤하셨죠? 집에 가서 푹 쉬세요. 네. 영은이가 제 말을 뚝 끊고 문을 쾅 닫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문틈을 잡고 소리쳤어요. 잠깐만. 민혁아, 민혁아, 엄마 왔다. 저는 목이 터져라 아들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문은 매정하게 닫혀버렸습니다. 딸깍. 도어락 잠기는 소리가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손에는 며느리가 선물을 뺏어가면서 북 찢어진 포장지 조각만 초라하게 남아 있었어요. 문 안쪽에서는 여전히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 다들 잠들어. 건배. 누군가 신이 나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챙하고 잔 부딪히는 소리가 제 심장을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리가 풀려 비틀거리며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하자마자 저는 도망치듯 안으로 들어가 거울에 비친 제 꼬라지를 봤어요. 70 넘은 늙은 할머니가 넋이 나간 채 초라하게 서 있었습니다. 1층으로 내려오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눈물이 복물 터지듯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려고 입술을 깨물었지만 주책맞게 눈물이 멈추지를 않았어요. 로비에 내려서는 사람들이 볼까봐 재빨리 눈물을 훔쳤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이상하다는 눈으로 쳐다보는데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무작정 걷다가 눈에 보이는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주문하시겠어요? 점원이가 메뉴판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아메리카노 제일 쓴 걸로 하나 줘요. 커피가 나왔지만 입만 대고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꽉 막혀서 물 한 방울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 지난 30년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혁이 아빠가 교통사고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 게 민혁이가 겨우 5살 때였어요. 그때부터 저는 이 악물고 혼자서 아들을 키웠습니다. 식당에서 그릇 설거지도 하고 새벽에는 빌딩 청소일도 다니면서 억척같이 살았습니다. 한겨울에 손이 다 터지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꾹 참았습니다. 우리 민혁이 기죽지 않게 하고 보란 듯이 성공시키겠다는 일념 하나뿐이었거든요. 다행히 민혁이는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교에 합격했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에 취직했을 때는 제 고생이 다 보상받는 것 같아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습니다. 민혁이가 영은이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제 피 같은 전 재산을 다 털었습니다. 강남에 있는 저 아파트를 무려 20억이나 주고 샀습니다. 증여세가 너무 많이 나온다고 해서 일단 명의는 제 이름으로 해두었지만요. 나중에 우리 민혁이 자리 잡으면 물려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사준 그 집에서 살면서 저를 문전박대하다니요. 카페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2시간을 멍하니 있다 보니 커피는 차갑게 식었고 창밖에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그 텅 빈 집에 혼자 들어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겨 비틀거리며 카페를 나왔습니다. 근처에 보이는 모텔 간판을 찾아 방을 잡았습니다. 딱딱한 침대에 누워 낯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형광등이 지직거리며 깜빡거리는데 제 인생 같아서 서글펐습니다. 민혁이에게 전화를 해서 따질까 수십 번도 넘게 생각했지만 차마 전화기를 들지 못했습니다. 분하고 억울해서 밤새 잠 한숨 못 잤습니다.
새벽 5시쯤 퉁퉁 부은 눈을 떴을 때 저는 이미 독하게 마음을 먹은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바보처럼 당하고만 살 수는 없다고 피눈물을 흘리며 맹세했습니다. 모텔 문을 박차고 나온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곧장 강남역 근처에 있는 제일 큰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모님. 어떤 물건 찾으십니까? 강남에 있는 제 아파트를 팔려고 왔습니다. 아주 급하게요. 저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한 등기부등본을 꺼내 책상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중개인이 서류를 훑어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지더군요. 아니, 사모님. 이 아파트면 지금 로열층이라 시세가 22억은 좋게 넘는데요. 이걸 정말 금매로 내놓으시겠다고요? 급하게 파시면 제 값을 못 받으실 텐데. 중개인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빨리 팔아주세요. 일주일 안에 계약하고 잔금까지 치르는 조건이면 가격은 시세보다 훨씬 낮게 19억에 던지겠습니다.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쏘아붙였습니다. 네, 19억이요? 아니, 사모님, 그럼 손해를 많이 보시는 건데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중개인이 입을 다물지 못하고 되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돈 몇 푼보다 제 속이 편한 게 더 중요하니까요. 대신 조건은 딱 하나예요. 무조건 현금으로 일주일 안에 끝내주세요. 자신 있으시죠? 제 기세에 눌린 중개인이 침을 꿀꺽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워낙 좋은 물건을 싸게 내놓으시니 알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대기자가 줄을 섰으니 제가 책임지고 바로 계약 성사시키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묵묵히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가구니 가전이니 다 필요 없고 당장 입을 옷가지와 중요한 서류들만 간단하게 챙겼죠. 그러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민혁이 어릴 적 발가벗고 찍은 돌 사진이 나오길래 잠시 멈칫했지만 그 사진 몇 장만 가방 구석에 찔러 넣었습니다. 그때 식탁 위에 올려둔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액정에 며느리라는 세 글자가 뜨는데 가슴이 차갑게 식더군요. 저는 전화를 받지 않고 그대로 뒤집어 버렸습니다. 잠시 후 띠링하고 문자 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어제는 많이 서운하셨죠? 제가 경황이 없어서 그랬어요. 죄송해요. 다음에 제가 맛있는 거 대접할게요. 화 푸세요. 문자 내용을 읽는 순간 기가 차서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을 문전박대해 놓고 문자 한 통으로 때우려는 그 얄팍한 속셈이 훤히 보여 대꾸할 가치도 느끼지 못해 핸드폰을 가방에 던져버렸습니다. 사흘 후 중개인에게서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계약자가 나타났습니다. 19억 현금으로 바로 쏘시겠답니다. 사모님 운이 정말 좋으시네요. 잘 됐네요. 지금 당장 도장 찍으러 가겠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부동산으로 달려가 계약서에 인감도장을 꾹 눌러 찍었습니다. 잔금은 정확히 일주일 후에 받기로 했고 저는 그동안 민혁이에게 언질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약속한 일주일이 지나고 은행에서 알림 문자가 왔습니다. 고경자 고객님, 19억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정말 들어왔구나. 은행 창구에서 통장에 찍힌 19억 원이라는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가슴 한구석에 뚫려있던 구멍이 돈으로 메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전부 인출해 시중은행 3곳에 분산해서 예금했습니다. 각각 6억, 6억, 7억으로 나누어 넣으니 그제야 살 것 같더군요. 모든 정리를 마치고 텅 빈 집을 나오기 직전 민혁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혁아, 엄마 아파트 팔았다. 이제 엄마는 너희한테 손 벌릴 일도 신세 질 일도 없다. 잘 살아라.
전송 버튼을 누르자마자 1분도 안 돼서 민혁이에게 전화가 빗발치게 걸려왔지만 저는 미련 없이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미리 싸둔 가방 하나 달랑 들고 현관문을 나서는데 발걸음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고속버스 터미널로 향하는 길, 5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제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버스에 올라타 창밖으로 멀어지는 서울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4시간을 달려 도착한 고향 터미널은 50년 전 흙먼지 날리던 그곳이 아니었습니다. 반듯하게 닦인 아스팔트 도로와 세련된 건물들이 저를 반겨주었죠. 할머니, 짐도 무거우신데 택시 타실래요? 택시 기사님이 친절하게 물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고향 바람 좀 쐬면서 걷고 싶어서요. 저는 가방을 고쳐 메고 천천히 마을 어귀로 걸어갔습니다. 동네 어귀에 있는 낡은 슈퍼 앞을 지나가는데 누군가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더군요. 어머, 너 혹시 경자 아니니? 고경자 맞지? 파마머리를 한 슈퍼 주인 할머니가 뛰어나와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50년 전 저와 단짝이었던 고향 친구 순이었습니다. 순이야. 아이고, 이게 얼마만이니? 나 알아봤어? 제가 너무 반가워서 순이의 손을 맞잡고 흔들었습니다. 세상에, 이게 꿈이야 생시야? 경자가 맞네. 서울 가서 사모님 소리 듣고 산다더니 왜 이렇게 오랜만이야? 얼굴이 하나도 안 변했네. 순이가 제 등짝을 찰싹 때리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이제 늙어서 고향 냄새가 그리워 내려왔다. 여기서 좀 살아보려고. 혼자 왔어? 서울에 아들 하나 있다고 들었는데 아들은? 아들은 서울에서 제 식구들이랑 잘 살고 있고 나는 이제 자유부인으로 혼자 살려고 내려왔지. 제 말에 뼈가 있다는 걸 눈치챘는지 순이가 제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더군요. 그래, 잘 생각했다. 자식놈들 다 키워봐야 소용없어. 들어와. 따뜻한 유자차라도 한 잔 마시면서 얘기하자. 슈퍼 안평상에 앉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다를 떨다 보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순이는 제가 살 집을 구한다고 하니 당장 나섰습니다. 마침 잘 됐다. 마을 어귀에 빈 집이 하나 있는데 주인이 도시로 나가서 비어 있거든. 월세 30만 원이면 거저야. 내가 집주인한테 말 잘해줄게. 정말 고맙다, 순이야. 역시 고향 친구가 최고네. 다음날 가본 집은 비록 낡은 단층 집이었지만 볕이 잘 드는 마당이 있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작은 텃밭도 있어서 상추며 고추를 심으면 딱이겠다 싶어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했습니다. 고향에 짐을 푼 지 일주일 저는 매일 아침 마당을 쓸고 텃밭을 일구며 새로운 삶에 적응해 갔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하나둘씩 인사를 하러 오고 저도 사람 사는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마을 회관 앞을 지나가는데 어르신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담장 밖으로 새어 나왔습니다. 에이, 이게 무슨 맛이야? 고무 씹는 것도 아니고. 한 할아버지가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투덜거렸습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밥 해주던 박씨 할머니가 허리를 다쳐서 당분간은 이 배달 도시락 먹어야 한대요. 옆에 있던 할머니가 푹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짜고 맵고 조미료 덩어리라 도저히 못 먹겠네. 아이고 내 팔자야. 어르신들이 밥상을 앞에 두고 제사 지내듯 인상만 쓰고 있는 걸 보니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회관문을 열고 들어가 말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온 고경자입니다. 제가 식사 당번 좀 맡아도 될까요? 노인의 총무인 오씨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아니, 서울에서 곱게 살다 오신 분이
이런 험한 일을 할 수 있겠어? 여기 노인네들 입맛이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닌데. 걱정 마세요. 제가 평생 밥해온 사람인데 까다로운 입맛 맞추는 건 자신 있습니다. 한번 믿고 맡겨보세요. 허허, 해준다면야 우리야 고맙지. 식재료비는 넉넉히 줄 테니까 만나게만 해줘봐요. 다음 날부터 저는 새벽 안개가 걷히기도 전에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싱싱한 고등어를 고르고 흙 묻은 배추와 물을 사나르며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회관 부엌에서 멸치 육수를 진하게 우려내 된장찌개를 보글보글 끓이고 고등어는 노릇노릇하게 구워냈죠.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마을 회관 밖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배추 겉절이도 그 자리에서 바로 버무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밥 냄새를 맡은 어르신들이 하나둘씩 식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맛있는 냄새야?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겠네. 한 할머니가 코를 킁킁거리며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늘은 구수한 된장찌개에 고등어구이, 그리고 방금 무친 겉절이입니다. 어서 앉으세요. 제가 갓 지은 윤기 흐르는 쌀밥을 푸며 활기차게 외쳤습니다. 어르신들이 숟가락을 들고 국물을 한 입 뜨더니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바로 이 맛이야. 이게 진짜 밥이지. 한 할아버지가 감탄사를 연발하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어머머 세상에. 간이 딱 맞네. 우리 며느리도 요리 좀 한다는데 명함도 못 내밀겠어. 너무 맛있다. 할머니들도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밥그릇을 싹싹 비웠습니다. 경자씨, 도대체 비법이 뭐야? 이 된장찌개 맛은 어떻게 낸 거야? 비법이랄 게 뭐 있나요? 그냥 내 식구 먹인다는 생각으로 정성껏 끓인 거죠. 많이들 드세요. 저는 빈 반찬 그릇을 채워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소문은 발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갔습니다. 이틀 후에는 옆마을 어르신들까지 지팡이를 짚고 찾아왔습니다. 여기가 그렇게 밥이 맛있다면서? 우리도 밥 좀 얻어먹을 수 있나? 아이고, 물론이죠. 숟가락만 얹으면 되는데요, 뭘. 어서 들어오세요. 제가 앞치마를 두른 채 반갑게 뛰어나가 맞이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식사 인원은 20명을 훌쩍 넘겼고 저는 더 큰 솥을 사서 밥을 지어야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마을 회관은 매일 잔치집처럼 30명이 넘는 어르신들로 북적였습니다. 오씨 할아버지가 제 거친 손을 꼭 잡으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경자씨 덕분에 다 죽어가던 우리 회관이 다시 살아났어. 정말 고맙네. 서울에서 내려온 복덩이가 따로 없어. 어머, 별 말씀을요. 저도 이렇게 맛있게 드셔주시니 제가 사는 맛이 납니다. 저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평생 가족 눈치 보며 차리던 밥상이 아니라 오롯이 내 실력을 인정받고 고맙다는 말을 듣는 밥상을 차리니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맛있게 밥을 먹고 웃음꽃을 피우는 어르신들을 보며 제 인생의 진짜 봄날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햇살이 쨍쨍 내리쬐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마을 회관 부엌에서 땀을 흘리며 어르신들을 위해 밥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낯선 남자 한 분이 회관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왔습니다. 머리카락이 희끗희끗한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깔끔하게 다린 베이지색 셔츠를 입고 있어 딱 봐도 나 도시 사람이요 하는 티가 나더군요. 실례합니다, 어르신. 혹시 여기서 저도 식사 한 끼 할 수 있을까요? 그분이 매우 공손하게 허리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아이고, 물론이죠. 손님은 왕인데 어서 앉으세요. 총무인 오씨 할아버지가 얼른 자리를 권했습니다. 저는 그분께도 정성껏 밥상을 차려드렸습니다.
구수한 된장찌개에 노릇한 고등어구이, 파릇파릇한 시금치 나물 무침, 그리고 아삭한 겉절이까지 한 상 가득이었죠. 그분이 숟가락을 들고 국물을 한 입 뜨더니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지그시 감고 천천히 맛을 음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감탄을 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또 한 숟가락을 듬뿍 떠서 입에 넣고는 다시 한번 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에는 고등어 살을 큼지막하게 발라드시더니 황홀한 표정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밥은 안 먹고 그분 먹는 모습만 신기한 듯 쳐다볼 정도였으니까요. 식사를 깨끗하게 비운 후 그분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실례지만 이 음식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제가 만들었어요. 입에 맞으셨나요? 잠깐 밖에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저는 앞치마를 벗고 그분을 따라 회관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당 벤치에 나란히 앉자 그분이 지갑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드려야겠네요. 저는 최영탄이라고 합니다. 명함을 받아보니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형 홈쇼핑 회사 이름이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30년간 대형 홈쇼핑에서 식품 담당 MD로 일했습니다. 작년에 은퇴했고요. 지금은 업계 자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높은 분이셨네요. 저는 명함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이 마을에 전원주택이나 지을까 해서 왔다가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마을 회관 밥맛이 기가 막히다는 소문이 여기까지 났거든요. 최영탄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 과찬이십니다. 시골 밥상이 다 거기서 거기죠. 아닙니다. 제가 30년 동안 수백 가지, 아니 수천 가지 식품을 먹어보고 팔아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깊은 맛은 처음입니다. 이건 공장에서 흉내낼 수 없는 진짜 어머니 손맛이에요. 저는 그냥 집에서 식구들한테 해주던 대로 만든 것뿐인데요. 제가 쑥스러워서 머리를 극적이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미치도록 그리워하는 맛이 바로 그겁니다. 최영탄 씨가 흥분해서 몸을 앞으로 쭉 내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음식으로 저랑 사업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네. 사업이요? 네, 반찬 사업입니다. 요즘 1인 가구가 늘어서 집밥 반찬 시장이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거든요. 저는 손사래를 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고, 저는 평생 부엌대기로 밥이나 하던 사람입니다. 사업의 사자도 모르는 늙은이가 무슨. 제가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머님은 음식만 만드시면 됩니다. 제발 꼭 한 번만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세요. 이건 됩니다. 무조건 돼요. 최영탄 씨가 제 손을 잡을 듯이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글쎄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일단 이 명함 꼭 가지고 계시다가 언제든 생각나시면 연락 주세요. 밤낮 가리지 마시고요. 저는 엉겁결에 명함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솔직히 긴가민가 했죠. 내가 무슨 사업을 하나 싶어서요. 그날 밤 10시쯤이었습니다. 누군가 현관문을 부서져라 두드려댔습니다. 쿵쿵쿵. 누구세요? 제가 깜짝 놀라 문 쪽으로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엄마, 나야 민혁이. 문 열어. 익숙하지만 낯선 아들 민혁이의 잔뜩 화난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열자 민혁이와 며느리 영은이가 귀신 같은 몰골로 서 있었습니다. 둘 다 며칠 잠을 못 잤는지 눈이 퀭하고 얼굴이 반쪽이 됐더군요. 들어오지 마라. 할 얘기 있으면 마당에서 해. 저는 그들을 막아서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노망 났어? 민혁이가 핏대를 세우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조용히 해. 동네 창피하게 어디서 행패야. 이웃들 다 자는데. 저는 낮은 소리로 말하며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민혁이와 영은이가 씩씩거리며 따라 나왔습니다. 집을 왜 팔아? 미쳤어? 내 집을 왜 엄마 마음대로 파냐고. 민혁이가 제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주먹을 불끈 쥐고 덤벼들었습니다. 네 집? 등기부등본 떼봤니? 명의가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던? 엄마가 나 결혼할 때 해준 집이잖아. 당연히 내 거지. 내가 언제 너한테 줬어? 증여 서류라도 썼냐? 도장 찍은 적 있어? 저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차분하게 받아쳤습니다. 아, 진짜 말이 안 통하네. 그래, 100번 양보해서 명의는 엄마 거라 쳐. 그래도 자식한테 말 한마디 없이 파는 게 말이 돼? 당장 가서 계약 물러. 집 되찾아오라고. 이미 늦었어. 잔금 다 받았고 새 주인 이사 들어갔다. 뭐, 미치겠네 진짜. 그럼 돈이라도 내놔. 집한 돈 당장 내놔. 민혁이가 악에 받쳐 손을 내밀었습니다. 옆에 있던 영은이가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 진짜 정신이 어떻게 되신 거예요? 치매 검사 받아 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내 정신 멀쩡하다. 내 돈 내고 산 내 집, 마음대로 처분하는 게 뭐가 잘못이야. 너희들이 보태준 거 10원 한 장이라도 있어? 제가 영은이를 무섭게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그 집은 원래 우리 민혁 씨 주려고 사신 거잖아요. 우리 살으라고. 아니, 처음부터 내 노후 대책으로 사둔 거야. 증여세 아까워서 안 준 게 아니라 줄 마음이 없어서 안 준 거라고. 거짓말.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 우리 주려고 했던 거잖아요. 영은이가 악을 쓰며 발을 동동 구르더군요. 내 마음이 바뀌었어. 이제 10원 한 장도 너희한테 안 줄 거야. 엄마, 제발 좀. 그럼 그 돈이라도 달라고. 나 사업 자금 필요하다고. 민혁이가 다시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안 돼. 꿈 깨라. 그건 내 생명줄이고 노후 자금이야. 엄마가 다 늙어서 돈이 뭐가 그렇게 많이 필요해. 다 쓰고 죽지도 못할 거. 나도 먹고 살아야지. 70 넘은 늙은이는 이슬만 먹고 사냐? 나도 남은 인생 폼나게 즐기다 죽을란다. 저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영은이가 도끼 어린 눈으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좋아요. 말로 해서 안 되겠네. 우리도 가만 안 있어요.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 걸 거예요. 부당이득 반환 소송인가 뭔가 다 걸 거라고요. 그래, 마음대로 해봐라. 나도 변호사한테 다 물어보고 팔았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대. 니들이 소송 걸면 나는 무고죄로 맞고소할 거다. 제가 팔짱을 끼고 콧방귀를 뀌며 말했습니다. 민혁이가 저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는데 눈에 핏발이 섰더군요. 엄마 진짜 끝까지 갈 거야? 자식하고 연 끊을 거냐고. 연은 너희가 먼저 끊었지. 집들이 날 문전박대하고 쫓아낼 때 이미 끝난 거야. 그건 그때는 친구들이 많아서 어쩔 수 없었다고 몇 번을 말해. 됐어. 변명 듣기 싫다. 이제 엄마한테 콩고물 바랄 생각하지 말고 썩 꺼져. 민혁이가 분을 못 이겨 바닥에 침을 퇴. 뱉고 이를 갈았습니다. 더러워서 안 받는다 안 받아. 미친 늙은이. 혼자 천년만년 잘 먹고 잘 살아라. 민혁이가 저주를 퍼부으며 획 돌아섰습니다. 가요 여보. 경찰 불러서 정신병원에 쳐넣어버리지 뭐. 영은이도 삿대질을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는 남편을 따라갔습니다. 저는 마당에 우두커니 서서 그들이 차를 타고 떠나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천갈래 만 갈래로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독하게 마음먹어서인지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와 불을 켜니 탁자 위에 최영탄 씨의 명함이 덩그러니 놓여 있더군요. 저는 그 명함을 집어들고 한참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가 되자마자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최영탄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여보세요? 잠시 후 최영탄 씨의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어제 마을 회관에서 밥 드셨던 고경자입니다. 어르신, 연락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목소리 들으니 정말 반갑네요. 그 사업 이야기 말인데요. 한번 자세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정말이십니까? 와, 감사합니다. 내일 당장 만나실 수 있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시간 많아요. 그럼 시내에 있는 조용한 카페에서 뵙겠습니다. 위치 문자로 찍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제일 고운 옷으로 갈아입고 비장한 마음으로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오전 10시 약속 장소인 시내 카페에 도착하니 최영탄 씨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더군요. 테이블 위에는 백과사전만큼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오시는 길 힘들지 않으셨어요? 뭐 드실래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속이 타서요. 최영탄 씨가 커피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아 서류를 촥 펼쳤습니다. 이게 제가 며칠 밤을 새워 만든 사업 계획서입니다. 최영탄 씨의 눈빛이 반짝거렸습니다. 보세요. 요즘 1인 가구랑 맞벌이 부부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집밥 반찬 시장이 연간 5조 원 규모로 성장했다니까요. 5조 원이요? 그게 다 반찬 값이라고요? 네. 어마어마한 시장이죠. 하지만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 공장에서 기계로 찍어내서 맛이 다 거기서 거기예요. 진짜 엄마 손맛을 내는 곳이 전무합니다. 최영탄 씨가 펜으로 그래프를 짚어가며 열변을 토했습니다. 고경자 어르신의 음식이야말로 이 시장의 판도를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이건 대박입니다. 그럼 돈이 얼마나 드나요? 공짜로 되는 건 아닐 테고. 제가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규모 공장 인수하는데 5억, 최신 설비 들이는데 8억, 그리고 초기 운영비랑 마케팅 비용에 10억 총 23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23억이라니 큰 돈이죠. 하지만 투자 가치는 100배, 1000배입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통장에 들어있는 19억, 그리고 자식들에게 받은 상처,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 저는 19억 있습니다. 제가 눈을 뜨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최영탄 씨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네, 정말이십니까? 현금으로요? 네, 아파트 팔고 받은 돈 고스란히 통장에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결단력이 보통이 아니시네요. 그럼 나머지 부족한 돈 5억은 제가 투자하겠습니다. 최영탄 씨가 가방에서 펜과 종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지금 바로 동업계약서 초안 작성하시죠. 지분은 자본금 비율대로 고경자 어르신이 76%, 제가 24%, 그리고 대표이사직은 어르신이 맡으시는 걸로.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해봅시다. 저는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머리를 맞대고 계약서 초안을 써내려갔습니다. 펜 끝에서 사각거리는 소리가 날 때마다 제 인생의 새로운 막이 화려하게 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최영탄 씨는 약속대로 정확히 일주일 후 연락을 해왔습니다. 어르신, 아주 좋은 공장을 찾았습니다. 마음에 쏙 드실 겁니다. 내일 저랑 같이 보러 가실 수 있으세요? 네, 좋아요. 같이 가시죠.
다음 날 최영탄 씨의 고급 세단을 타고 외곽으로 1시간을 달려 낡은 공장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최영탄 씨가 차 문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공장 문을 열고 들어가자 머리에 흰 수건을 두른 60대 후반의 여자분이 반갑게 뛰어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제가 이 공장 주인 이영순입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죠? 안녕하세요. 저는 고경자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영순 씨가 깊은 한숨을 푹 내쉬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코로나 터지고 나서 매출이 바닥을 쳤어요. 남은 건 산더미 같은 빚뿐이네요. 아이고, 마음고생이 심하셨겠어요. 이제 더는 못 버티겠어서 정리하려고요. 자식 같은 공장인데. 영순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공장 안을 둘러보는데 남일 같지 않아 마음이 짠했습니다. 최영탄 씨는 전문가답게 예리한 눈으로 공장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시설은 좀 낡았지만 관리가 잘 되어 있네요. 식품 안전 인증인 HACCP 인증도 다 살아있고요. 네, 그거 하나는 제가 목숨 걸고 지켰습니다. 직원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지금 5명 남았어요. 다들 저랑 10년 넘게 동고동락한 식구들입니다. 최영탄 씨가 저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직접 한번 둘러봐도 되겠습니까? 아이고, 물론이죠. 편하게 보세요. 영순 씨가 앞장서서 공장 내부를 안내했습니다. 조리실, 포장실, 냉장 창고를 차례로 둘러보는데 직원들이 묵묵히 김치를 담그고 있더군요. 한 분이 저를 보고 하던 일을 멈추고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생산팀 김 과장입니다. 40대로 보이는 야무진 인상의 여자분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고경자라고 해요. 여기서 일하신 지 꽤 되셨나 봐요? 네, 강산이 2번 변했죠. 20년 동안 김치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김치 말고 다른 반찬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럼요. 한식 조리사 자격증도 있고 반찬 만드는 건 제 전공입니다. 김 과장이 눈을 반짝이며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공장을 꼼꼼히 둘러본 후 최영탄 씨와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르신? 감이 좀 오십니까?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무엇보다 직원들 눈빛이 살아있어서 마음에 듭니다. 그럼 바로 인수 진행하겠습니다. 최영탄 씨가 다시 공장으로 들어가 영순 씨와 마주 앉았습니다. 사장님, 저희가 5억에 인수하겠습니다. 빚까지 싹 다 청산해드리는 조건입니다. 직원들 고용 승계는 무조건 보장해드립니다. 정말이세요? 직원들 안 자르시고 다 안고 가신다고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영순 씨가 감격해서 펑펑 눈물을 쏟았습니다. 계약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일주일 만에 깔끔하게 완료됐습니다. 저는 다음 날부터 사장님이 되어 공장으로 출근했습니다. 자, 김 과장님, 오늘부터 제가 제 비밀 레시피를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사장님. 배울 준비 완료했습니다. 김 과장이 머리끈을 질끈 동여매고 앞치마를 두르며 우렁차게 대답했습니다. 기본 중에 기본, 된장찌개부터 갑시다. 저는 조리대에 싱싱한 재료들을 쫙 펼쳐 놓았습니다. 직접 담근 된장, 포실포실한 두부, 애호박, 감자, 양파가 준비되었습니다. 제 비결은 딱 하나, 된장을 볶는 거예요. 먼저 달궈진 팬에 들기름을 두르고 된장을 살살 볶아보세요. 아, 볶음 춘장처럼요? 이렇게요? 김 과장이 능숙하게 팬을 돌리며 된장을 볶았습니다. 네, 맞아요. 중불에서 천천히 볶아야 구수한 맛이 살아나요.
너무 세게 하면 타니까 조심하시고요. 공장 안에 고소한 된장 볶는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이제 쌀뜨물을 붓고 야채를 넣으세요. 네. 김 과장이 제 지시대로 착착 움직였습니다. 역시 20년 경력이라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더군요. 이야, 정말 잘하시네요. 제가 더 가르칠 게 없겠어요. 에이, 사장님 비법 덕분이죠. 냄새부터가 다릅니다. 일주일 동안 저는 밤낮 없이 매달려 주요 반찬 10가지의 비법을 모두 전수했습니다. 김 과장은 스펀지처럼 제 노하우를 쭉쭉 빨아들였고 다른 직원들도 눈에 불을 켜고 배웠습니다. 어르신, 이제 이 맛을 똑같이 낼 수 있게 레시피를 표준화해야 합니다. 최영탄 씨가 계량 저울을 들고 와서 말했습니다. 양념 비율을 0.1g 단위까지 정확히 기록해 주세요. 그래야 누가 만들어도 똑같은 맛이 납니다. 저는 돋보기 안경을 쓰고 레시피를 노트에 깨알같이 적어 내려갔습니다. 된장 100지, 들기름 20ml, 물 1000ml. 일주일간의 피 말리는 테스트가 끝나고 드디어 맛이 잡혔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과감하게 투자 들어갑니다. 최영탄 씨가 8억을 쏟아부어 낡은 조리 설비를 싹 다 바꿨습니다. 최신식 대형 전기가마솥, 자동 교반기, 급속 냉각기가 들어오니 공장이 환해지더군요. 위생 시스템도 백화점 식품관 수준으로 뜯어 고쳤습니다. 눈 깜짝할 새 2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공장장 명패가 놓인 사무실에 앉아 첫 제품 샘플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최영탄 씨가 싱글벙글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이제 전쟁터로 나가야죠. 홈쇼핑 방송 잡혔습니다. 최영탄 씨가 30년간 쌓은 인맥을 총동원해 기적처럼 방송 기회를 따낸 겁니다. 시간대가 좀 아쉽긴 합니다. 새벽 4시 방송입니다. 새벽이요? 그때 누가 텔레비전을 본다고. 처음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땜빵으로 들어가는 거라서요. 하지만 저희 제품력을 보여주면 시간대는 금방 바뀝니다. 방송 전날 밤 저는 긴장이 돼서 잠 한숨 못 잤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껌뻑껌뻑 바라보다가 새벽 2시에 일어나 샤워를 했죠.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공장으로 나가니 최영탄 씨가 이미 차를 대기하고 있더군요. 어르신, 준비되셨습니까? 떨려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걱정 마세요. 어르신은 그냥 평소처럼 하시면 됩니다.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방송국 스튜디오에 도착하니 눈부신 조명과 거대한 카메라들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쇼호스트 김지영입니다. 실물이 훨씬 고우시네요. 싹싹하게 생긴 젊은 아가씨가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자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긴장하지 마시고 저랑 수다 떤다고 생각하세요. 할머니 음식 이야기 편하게 해주시면 돼요. 네, 노력해 볼게요. 큐사인이 떨어지고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잠 못 드시는 분들을 위해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오로지 가족 밥상만을 위해 평생을 바치신 73세 집밥의 여왕 고경자 할머니입니다. 지영 씨가 카메라를 향해 쩌렁쩌렁하게 외쳤습니다. 할머니, 오늘 저희를 위해 어떤 맛있는 걸 준비해 오셨나요? 네, 한국 사람이라면 죽고 못 사는 김치찌개를 끓여봤습니다. 막상 카메라 빨간 불이 들어오니 신기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지더군요. 평생 해온 일이 밥하는 거라 그런가 봅니다. 와, 김치찌개라니. 침 고이는데요? 비결이 뭔가요? 별거 없어요. 김치를 먼저 달달 볶아주는 겁니다. 들기름에 김치를 충분히 볶아야 깊은 맛이 우러나거든요.
저는 익숙하게 팬에 김치를 넣고 지글지글 볶았습니다. 냄새가 예술입니다. 화면 뚫고 나갈 것 같아요. 지영 씨가 과장되게 코를 킁킁거리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저는 그냥 옆집 세댁한테 가르쳐 주듯 조곤조곤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긴 세월 동안 지지고 볶으며 가족들 먹여 살린 이야기, 재료 고르는 법, 손만 내는 법, 보글보글 끓는 김치찌개를 보고 있자니 문득 민혁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녀석이 이 찌개 하나면 밥 2그릇 뚝딱 해치웠었는데 할머니 눈가가 촉촉해지셨어요. 지영 씨가 당황해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요. 우리 아들이 코 올리게 때부터 이 김치찌개를 참 좋아했거든요. 세상에 어머니의 그 따뜻한 마음이 이 찌개에 다 녹아 있는 것 같네요. 뭉클합니다. 30분이라는 시간이 3분처럼 후딱 지나갔습니다. 컷! 수고하셨습니다. PD의 외침과 동시에 스태프가 소리쳤습니다. 와, 대박! 500세트 전량 매진입니다. 완판이에요, 완판. 정말이에요? 이 새벽에?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르신, 해냈습니다. 대성공입니다. 최영탄 씨가 달려와 제 손을 꽉 잡고 흔들었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저어야죠. 바로 브랜드 등록 들어갑니다. 최영탄 씨가 미리 준비해둔 로고를 보여줬습니다. 이름은 경잔의 부엌으로 하겠습니다. 경잔의 부엌이요? 제 이름으로요? 네. 신뢰감 팍팍 주는 이름입니다. 딱이에요. 그날은 제 인생 제2막 경잔의 부엌이 세상에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첫 방송의 여파는 엄청났습니다. 재방송 해달라는 요청이 게시판을 도배했고 전화통에 불이 났습니다. 어르신, 기적입니다. 다음 주 황금 시간대에 방송이 잡혔습니다. 최영탄 씨가 덩실덩실 춤을 추며 들어왔습니다. 황금 시간대요? 뉴스 끝나고? 네. 저녁 8시 프라임 타임입니다. 이번에는 물량 4배 늘려서 2,000세트 갑시다. 공장은 24시간 쉴 새 없이 돌아갔습니다. 저도 매일 작업복 입고 공장 바닥을 누비며 맛을 점검했습니다. 김 팀장님, 된장찌개가 좀 짜요. 육수 더 넣으세요. 네, 사장님.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 과장은 어느새 든든한 팀장이 되어 현장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대망의 2번째 방송날. 이번에는 작정하고 3,000세트를 준비했습니다. 방송 시작하자마자 주문 전화 그래프가 천장을 뚫을 기세로 치솟았습니다. 10분 만에 매진입니다. 서버 다운되겠어요. 스태프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대박! 할머니 진짜 짱이세요. 지영 씨가 저를 끌어안고 방방 뛰었습니다. 며칠 후 최영탄 씨가 신문 기사를 스크랩해 왔습니다. 보세요, 어르신. 인터넷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SNS에는 경잔의 부엌 김치찌개 인증샷이 줄을 이었습니다. 한 유명 블로거가 쓴 글이 눈에 띄더군요. 시어머니 손맛이 그리운 며느리들의 구세주. 경잔의 부엌 없으면 밥상 못 차려요. 주문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이대로는 생산 못 맞춥니다. 직원들이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김 팀장이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와서 하소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생산 라인 하나 더 깝시다. 저는 과감하게 3억을 추가로 투자해 라인을 증설하고 직원을 15명으로 늘려 2교대 근무를 돌렸습니다. 그렇게 눈코 뜰 새 없이 석 달이 지났습니다. 회계사가 떨리는 손으로 매출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사장님, 이번 달 매출이 5억을 돌파했습니다. 뭐? 5억?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대표님. 최영탄 씨가 샴페인을 펑 터뜨리며 축배를 들었습니다.
이제 홈쇼핑만으로는 좁습니다. 대형마트로 진출해서 대한민국 밥상을 점령해 버립시다. 저는 샴페인 잔을 들고 공장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73, 남들은 뒷방 늙은이라고 부를 나이에 제 인생은 이제 막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은 불에 기름을 부은 듯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대형마트 입점이 줄줄이 결정됐거든요. 사장님, 경사 났습니다. 롯데마트랑 이마트 양쪽에서 동시에 연락이 왔습니다. 최영탄 부사장이 상기된 얼굴로 사무실로 뛰어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진짜 우리 반찬을 거기서 팔아주겠대요? 네. 전국 매장에 싹 다 깔고 싶답니다. 조건도 아주 파격적이에요. 온라인 쇼핑몰도 뚫렸습니다. 온라인 쇼핑까지 주문이 물밀듯이 들어왔죠. 저는 정식으로 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법인 인감도장을 꼭 찍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주식회사 경잔의 부엌의 어엿한 대표이사님이십니다. 변호사가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꿈만 같네요. 최영탄 씨는 부사장이 되어 제 오른팔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사장님, 이제 우리 레시피를 금고에 넣어야 합니다. 변호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조언했습니다. 금고요? 종이를 왜 금고에 넣어요? 영업비밀로 등록하라는 말씀입니다. 상표권도 확실하게 박아둬야 나중에 딴 말 안 나옵니다. 저는 변호사 말대로 모든 레시피를 영업비밀로 등록하고 상표권도 철저하게 확보했습니다. 눈 깜짝할 새 6개월이 흘렀습니다. 직원이 어느새 5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대표님, 이번 달 매출이 10억을 돌파했습니다. 회계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10억? 0이 몇 개야? 저는 숨이 턱 막혀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추세라면 연 매출 100억 클럽 가입도 시간 문제입니다. 대박입니다, 사장님. 최영탄 부사장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방송과 신문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한 유명 경제방송팀이 카메라를 들고 공장으로 찾아왔죠. 대표님, 73세에 창업하셔서 이런 대성공을 거두시다니 비결이 뭡니까? 리포터가 마이크를 들이대며 물었습니다. 비결이랄 게 뭐 있나요? 그냥 내 새끼 먹인다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만든 거죠. 와, 감동입니다. 73세에 쓰는 기적의 성공 신화네요. 방송이 나간 후 제 얼굴이 알려지면서 더 유명해졌습니다. 저는 고생한 직원들에게 두둑한 보너스를 챙겨줬습니다. 다들 고생 많았어요. 이거 제 마음입니다. 보너스 두둑하게 넣었으니 맛있는 거 사드세요. 와, 대표님 최고. 감사합니다. 직원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쳤습니다. 김 팀장님, 이제부터 생산 이사님으로 승진입니다. 명함 새로 파세요. 정말요? 제가 이사라니 감사합니다, 대표님. 김 팀장이 감격해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최영탄 부사장이 지도를 펼치며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대표님, 이제 국내는 좁습니다. 해외로 나가시죠. 일본 시장이 딱입니다. 일본이요? 거기 입맛 까다롭기로 유명하잖아요. 네, 하지만 한국 음식 붐이 불어서 승산 있습니다. 우리 손마시면 통합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사장실 창가에 서서 공장 마당을 내려다봤습니다. 직원들이 활기차게 웃으며 물건을 나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며느리에게 문전박대 당하고 쫓겨난 초라한 노인네였는데 이제는 직원 50명의 생계를 책임지는 어엿한 사업가가 되어 있다니 정말 꿈만 같아서 볼을 꼬집어 보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호사다마라고 했던가요?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김 이사가 사색이 되어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비상이에요. 왜 그래요? 무슨 일인데 그렇게 호들갑이에요? S식품 아시죠? 그 대기업 놈들이 우리랑 똑같은 제품을 출시한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어떻게 알았어요? 거래처 직원이 귀띔해줬는데 가격을 우리보다 20%나 후려친답니다. 작정하고 우리 죽이려는 거예요. 20%나 싸게 판다고요? 그럼 남는 게 없을 텐데 대기업이잖아요. 자본력으로 밀어붙여서 우리 말려 죽이려는 수작이죠. 유통망도 우리보다 훨씬 빵빵하고요. 저는 다급하게 최 부사장을 불렀습니다. 부사장님, S식품이 덤빈다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최 부사장은 의외로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잘 나가는 제품 베끼는 건 그쪽 전매 특허니까요. 쫄지 마세요. 우리만의 무기가 있습니다. 무기요? 우리에겐 공장에서 흉내낼 수 없는 진짜 손맛이라는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걸로 정면 승부하면 됩니다. 저는 밤새 연구해서 레시피를 더 업그레이드하고 고급 재료를 쓴 프리미엄 라인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폭탄은 다른 곳에서 터졌습니다. 김 이사가 헐레벌떡 제 사무실로 뛰어왔습니다. 대표님, 인터넷 좀 보세요. 난리가 났어요. 또 왜 그래요? 컴퓨터 화면을 켜자마자 며느리 영은이의 SNS가 떴습니다. 폭로합니다. 경잔의 부엌에 소름 돋는 진실. 그 대박 레시피들, 사실은 제가 시어머니께 다 알려드린 겁니다. 시어머니는 라면 하나도 제대로 못 끓이는 분이었어요. 며느리 등쳐먹고 성공한 시어머니 행세는 이제 그만하시죠.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고 현기증이 났습니다. 이게 무슨 헛소리야? 미친 거 아니야? 댓글창은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헐, 대박. 진짜예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아이디어 훔친 거야? 와, 며느리 불쌍해.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벌었네. 저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이거 보셨어요? 명예훼손으로 당장 고소하세요. 콩밥을 먹여야지 원. 네, 대표님. 진정하십시오.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즉각 조치하겠습니다. 하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대형 거래처에서 줄줄이 연락이 왔습니다. 대표님, 죄송합니다만 이번 발주권은 보류해야겠습니다. 아니, 왜요?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소비자 항해 전화가 빗발쳐서요. 논란 있는 제품은 매대에 깔 수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전화를 끊고 저는 책상에 머리를 박고 엎드렸습니다. 억울하고 분해서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더 큰 핵폭탄이 터졌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는데 공장 앞에 기자들이 개떼처럼 몰려와 있더군요. 대표님, 한 말씀만 해주세요. 아들분이 폭로하신 내용 사실입니까? 무슨 소리예요? 비키세요. 저는 영문을 몰라 당황했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안 보셨어요? 기자가 들이민 신문 일면 헤드라인을 보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충격. 73세 창업 신화의 두 얼굴, 아들 신혼집 몰래 팔아 사업 자금 마련. 경악할 제목이 대문짝만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사무실로 도망치듯 뛰어들어갔습니다. 최 부사장님, 이거 봤어요? 네, 저도 봤습니다. 민혁 씨가 작정하고 언론사에 제보했나 봅니다. 아주 악질적으로 썼네요. 최 부사장이 굳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떡하죠? 이제 다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숨으면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기자회견 여시죠. 정면 돌파해야 합니다. 이틀 후 저는 수많은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기자회견장 단상에 섰습니다. 먼저 무리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밝혀야겠습니다. 그 아파트 명의는 처음부터 제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여기 등기부등본 원본 가져왔습니다. 서류를 들어보이자 카메라 셔터 소리가 요란하게 터졌습니다. 아들에게 증여한 적도 세금 낸 적도 없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하게 제 재산입니다. 그래도 도의적으로 아들 신혼집으로 사주신 거 아닙니까? 한 기자가 삐딱하게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사줬었죠. 하지만 그 집에서 제가 어떤 취급을 당했는지 아십니까? 집들이 날 문전박대 당하고 쫓겨났습니다. 울분을 토하듯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허리 휘어지게 일해서 키웠는데 늙은 어미라고 무시하고 괄시하는 자식 놈한테 내 재산 내 마음대로 처분한 게 죄입니까? 변호사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한 아들과 며느리에 대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강력하게 형사 고소했습니다. 선처는 없습니다. 여론은 순식간에 반으로 갈렸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은 전쟁터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도 자식 신혼집을 파는 건 너무했다. 돈독 오른 노인네네. 무슨 소리야. 불효자 놈들이 먼저 패륜짓 했구먼. 나라도 괘씸해서 팔아버린다. 할머니 화이팅. 매출은 곤두박질 쳤고 일부 입점 계약은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며칠 후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대기업 S사 패륜 논란 직원 이민혁 씨 정격 해고 조치. 민혁이가 회사에서 쫓겨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회사 측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부모에게 패륜을 저지르고 허위 사실로 기업 이미지를 실추시킨 직원은 우리 회사 인재상과 맞지 않는다. SNS에서는 민혁이를 조롱하는 글이 도배되었습니다. 엄마 돈 뺏으려다 인생 종친 패륜아 참교육. 꼴 좋다. 부모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엔 피고름 나는 거야. 저는 그 글들을 보며 통쾌하기는커녕 가슴이 난도질 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밤마다 죄책감에 시달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캄캄한 천장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 부사장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대표님, 약해지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다 죽습니다. 하지만 부사장님, 민혁이가. 위기는 기회입니다. 지금이 진짜 승부처입니다. 정면 돌파하세요. 어떻게요? 사람들이 다 저를 욕하는데. 진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포장하지 말고 대표님의 진짜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사람들은 진실에 반응합니다. 저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공장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연기가 제 한숨처럼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법원에서 무거운 소장이 날아들었습니다. 비서가 헐레벌떡 뛰어와서 제 책상 위에 두툼한 서류 봉투를 내려놓더군요.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소송당했습니다. 뭐라고요? 소송? 서류를 꺼내 펼쳐보니 아들 민혁이와 며느리 영은이가 원고로 적혀 있었습니다. 경자내 부엌사업 지분 청구의 소. 제목을 읽는 순간 눈앞이 노래지고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변호사에게 다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소장이 날아왔어요. 네, 대표님. 저한테도 송달됐습니다. 지금 바로 사무실로 오시죠. 한달음에 변호사 사무실로 달려가니 변호사가 미간을 찌푸린 채 소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주장이 아주 가관이네요. 경자내 부엌의 핵심 레시피를 자기가 시어머니께 다 가르쳐 드렸다고 써놨습니다.
미친 소리. 말도 안 되는 헛소리예요. 저는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진술서를 보세요. 시어머니는 라면 물도 못 맞추는 요리치였고 결혼 후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쳤습니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소설을 써놨네요. 거짓말입니다. 제가 평생을 부엌대기로 살았는데 내 손만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알고 있습니다, 대표님. 흥분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변호사가 메모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요리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뭐가 있습니까? 증인? 증인이라면 세고 셌죠. 우리 마을 회관 노인네들이 다 증인이에요. 좋습니다. 그분들 증인으로 신청하겠습니다. 그리고 홈쇼핑 방송 영상도 있어요. 제가 요리하는 거 다 찍혔잖아요. 네, 그것도 아주 유력한 증거입니다. 싹 다 확보해서 반박하겠습니다. 저는 당장 마을회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 씨 할아버지가 반갑게 전화를 받으시더군요. 할아버지, 저 경자예요. 잘 지내시죠? 아이고, 경자씨. 신문 보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그 못된 놈의 자식들. 할아버지, 죄송하지만 재판에서 증인 좀 서주실 수 있으세요? 제 억울함 좀 풀어주세요. 아니, 그걸 말이라고 하나? 당연히 해줘야지. 우리 노인네들 10명 전부 버스 대절해서 함께 갈 거야. 할아버지의 호탕한 목소리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공장 직원들도 자발적으로 탄원서를 써왔습니다. 사장님이 새벽마다 나와서 육수 끓이고 간 맞추는 거 저희가 다 봤습니다. 이거 다 법원에 낼게요. 김 이사가 두툼한 탄원서 뭉치를 내밀며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드디어 재판이 시작되는 날, 법원 앞은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대표님, 며느리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플래시가 펑펑 터지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더군요. 언론은 신이 나서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쏟아냈습니다. 경자네 부엌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막장 드라마 같은 법정 공방. 기자들이 하이에나처럼 매일같이 사무실과 공장 앞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숨쉬기도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을 쥐어짜는 통증에 병원을 찾았습니다. 혈압이 위험수위입니다. 당장 쓰러지셔도 이상하지 않아요.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독한 혈압약을 한 움큼씩 삼키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민혁이가 시뻘건 눈으로 제 목을 조르며 내 돈 내놔 하고 소리치는 꿈에 비명을 지르며 깨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였습니다. 김 이사가 사색이 되어 사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롯데마트에서 계약 해지 통보가 왔습니다. 뭐라고요? 아니, 멀쩡히 잘 팔리고 있는데 왜? 품질 논란이 있는 제품은 기업 이미지상 뺄 수밖에 없답니다. 사실상 퇴출입니다. 무슨 품질 논란이야? 우리 제품에 파리 한 마리라도 나왔어? 저는 억울해서 가슴을 쳤습니다. 다른 대형마트에서도 똑같은 내용 증명이 날아왔어요. 최 부사장이 어두운 표정으로 들어와 보고했습니다. 사장님, 이거 단순한 여론 때문이 아닙니다. 그 대기업 놈들이 뒤에서 장난질 친 겁니다. 대기업이요? 걔니가 왜요? 유통업체 MD들한테 압력 넣어서 우리 제품 빼라고 한 겁니다. 안 그러면 자기네 물건 공급 끊겠다고 협박했겠죠. 와, 진짜 지독한 놈들이네. 아예 목숨줄을 끊으려고 작정했구나. 결국 불과 한 달 만에 주요 거래처가 다 끊기자 공장 창고에는 재고가 산더미처럼 쌓여갔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포장 용기가 천장까지 닿을 기세였습니다.
직원들 눈빛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대표님, 우리 회사 망하는 거 아니죠? 월급은 나오는 거죠?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묻는데 가슴이 미어지더군요. 아이고, 걱정 말아요. 내 집을 팔아서라도 월급은 꼭 챙겨줄 테니까. 저는 애써 웃으며 큰 소리쳤지만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결국 며칠 뒤 직원 3명이 사표를 내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애 학원비도 내야 하고 불안해서 더는 못 다니겠어요. 알겠어요.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저는 말없이 사표를 수리해줬습니다. 어느 날 회계팀장이 울상으로 월말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대표님, 이번 달부터 적자 전환했습니다. 마이너스 3천만 원입니다. 마이너스? 저는 말없이 제 개인 통장을 털었습니다. 노후 자금으로 남겨둔 3억을 전부 회사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일단 이걸로 급한 불 끄고 버텨봅시다. 하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불 꺼진 공장 창고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팔리지 못하고 쌓여있는 김치찌개 박스들을 보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TV 뉴스에 민혁이와 영은이가 나왔습니다. 경자내 부엌 파산 임박, 아들 내외의 충격 폭로, 어머니 사업은 사필기정입니다. 남의 아이디어 훔쳐서 한 사업이 잘 될 리가 없죠. 곧 문 닫을 겁니다. 민혁이가 뻔뻔한 얼굴로 인터뷰를 하더군요. 여러분, 진짜 원조 맛집은 따로 있습니다. 제가 곧 영은내 밥상이라는 브랜드를 론칭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영은이가 화사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SNS를 확인해 보니 영은내 밥상 홍보가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젊은 감각, 세련된 맛, 시어머니 촌스러운 맛이랑은 차원이 달라요. 인플루언서들이 돈을 받았는지 영은이를 찬양하는 글을 퍼나르고 있었습니다. 사전 예약이 폭주한다며 난리법석을 떨더군요. 그날 오후 발신자 표시 제안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고경자 대표님이시죠? 저는 식품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양심선언하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목소리가 잔뜩 변조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며느리 뒤에 S식품이 있습니다. 지금 영은내 밥상 걔네 자금으로 만든 겁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왜요? 경자내 부엌 죽이고 헐값에 인수하려고요. 며느리 앞세워서 여론전 펼치고 나중에 며느리 브랜드도 꿀꺽할 겁니다. 전형적인 수법이죠. 전화는 뚝 끊겼습니다. 저는 당장 최 부사장과 변호사를 호출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대역 전극 가능합니다.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눈을 번뜩였습니다. 이건 명백한 불공정 거래 행위이자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입니다. 공정위에 제소하고 언론에 터뜨리면 판 뒤집을 수 있습니다. 당장 하세요. 1분 1초도 지체하지 말고 당장. 제 목소리에 다시 힘이 실렸습니다. 최 부사장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사장님, 이제 당하고만 있지 맙시다. 제대로 한번 들이받아 버리죠. 그래요. 내 손맛이 매운지 보여주자고요. 우리는 비장한 각오로 최후의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변호사가 두툼한 서류 뭉치를 탁탁 정리하며 비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대표님, 이 증거들이면 충분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으로 신고하겠습니다. 대기업의 명백한 불공정 거래 행위 및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으로요. 그거 신고하면 결과 나오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당장 내일이 급한데. 조사하고 심결까지는 최소한 달은 걸릴 겁니다. 하지만 증거가 워낙 빼박이라 승산은 확실합니다. 옆에 있던 최영탄 부사장이
제 어깨를 꽉 쥐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공정위 결과만 기다리고 있을 순 없습니다. 기자회견 여시죠. 우리가 먼저 선수 쳐서 여론을 뒤집어야 합니다. 기자회견이요? 제가요? 네. 대표님의 진짜 목소리로 진실을 외치세요. 사흘 후, 저는 수십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기자회견장 단상에 다시 섰습니다. 눈이 부셔 앞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떨리는 손으로 준비한 원고를 펼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잔의 부엌 대표 고경자입니다. 첫 마디를 떼는데 목소리가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현재 제 피땀 어린 회사는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대기업의 야비한 횡포 때문입니다. 저는 준비한 차트와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이 대기업은 제 며느리를 앞세워 저희를 악의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유통업체 MD들을 협박해 저희 제품을 매대에서 빼버리고 며느리가 만든 짝퉁 브랜드에 막대한 자금을 대주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며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증거 있습니까? 너무 엄청난 주장인데요. 여기 있습니다. 며느리 법인 등기부입니다. 대기업 계열사가 지분 60%를 가진 최대 주주입니다. 이게 증거가 아니면 뭡니까? 변호사가 마이크를 이어받았습니다. 이건 자본의 힘으로 골목 상권을 짓밟는 명백한 불공정 거래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그날 저녁 뉴스는 온통 제 이야기로 도배되었습니다. 73세 할머니의 피눈물, 대기업의 추악한 민낯 폭로, 며느리 뒤에 숨은 대기업, 경잔의 부엌 죽이기 공작. 인터넷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와, 대기업 진짜 양아치네. 할머니 힘내세요. 페륜 며느리의 갑질 대기업이라니 최악의 콜라보네. 전국 각지에서 응원 메시지와 함께 주문이 쇄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이사가 사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대박입니다. 주문이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뭐라고요? 진짜예요? 네. 사람들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문하고 있어요. 하루 만에 1000건이 넘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창고 천장까지 쌓여있던 악성 재고가 거짓말처럼 싹 사라졌습니다. 대표님, 재고가 없습니다. 공장 풀가동에도 물량을 못 맞춥니다. 행복한 비명이네요. 야간조 편성해서 추가 생산하세요. 드디어 운명의 재판 날이 밝았습니다. 제 든든한 지원군, 마을 회관 노인 15분이 버스를 대절해 올라오셔서 증인석에 앉으셨습니다. 판사가 엄숙하게 물었습니다. 증인들은 피고 고경자 씨의 음식을 언제 처음 드셨습니까? 오 씨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쩌렁쩌렁하게 대답했습니다. 1년 반 전이요. 우리 마을 회관에서 처음 먹었지. 그때 음식 맛이 어땠습니까? 내 평생 70년을 살면서 그렇게 맛있는 밥은 처음이었소. 그건 하루 이틀 배워서 낼 수 있는 맛이 아니오. 진짜 배기 손맛이란 말이지. 옆에 있던 할머니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며느리도 요리 좀 한다는데 경자 씨 발끝도 못 따라가요. 그건 흉내 낼 수 없는 맛이에요. 변호사가 법정 스크린에 홈쇼핑 첫 방송 영상을 띄웠습니다. 판사님, 이 영상을 봐주십시오. 1년 전 방송입니다. 화면 속에 제가 능숙한 손놀림으로 김치찌개를 끓이며 구수한 입담을 풀고 있었습니다. 김치는 이렇게 달달 볶아야 제맛이 나지요. 내 식구 먹인다는 마음으로 끓였습니다. 판사가 영상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더니 영은이를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원고, 이래도 피고가 요리를 못한다고 주장할 겁니까? 저 손놀림이 요리 초보로 보입니까? 영은이는 입술만 달달 떨며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판사가 의사봉을 내리쳤습니다. 판결하겠습니다.
법정 안에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원고, 고민혁, 김영은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영은이가 안 돼. 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또한 피고에 대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를 인정하여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배상하라. 민혁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쥐구멍이라도 찾는 듯 했습니다. 한 달 후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사이다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대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한다. 변호사가 흥분해서 전화했습니다. 대표님, 완승입니다. 우리가 대기업을 이겼습니다. 결국 며느리가 준비하던 영은네 밥상은 대기업 자금줄이 끊겨 세상에 나오지도 못하고 공중분해되었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했던가요? 승소 소식이 알려지자 일본의 대형 식품 유통회사에서 러브콜이 왔습니다. 국내 유명 프랜차이즈에서도 제휴 제안이 물밀듯이 들어왔습니다. 1년 6개월 후 경자 내 부엌은 더 넓은 부지로 공장을 확장 이전하고 최첨단 자동화 설비를 갖췄습니다. 직원은 어느새 100명을 훌쩍 넘겼죠. 회계팀장이 상기된 얼굴로 보고했습니다. 대표님, 올해 연 매출 300억 달성했습니다. 세상에 300억이라니. 저는 제 통장을 보고도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수익금을 직원 복지에 아낌없이 투자했습니다. 공장 안에 최고급 어린이집을 지었습니다. 대표님, 애 맡길 데 없어서 그만두려 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젊은 엄마 직원이 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무슨 소리, 애국자인데 내가 키워줘야지. 대학생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는 장학금도 지원했습니다. 김 팀장은 이제 어엿한 생산 총괄 이사가 되었죠. 김 이사님, 폼나네. 이제 나 없어도 되겠어. 에이, 대표님 없으면 팥 없는 찐빵이죠. 어느 화창한 날 저는 2년 만에 고향 마을 회관을 찾았습니다. 금이환영이 따로 없었죠. 아이고, 경자씨 왔는가? 텔레비 나오는 유명 인사가 왔네. 어른들이 버선발로 뛰어나와 환호했습니다. 오영감님, 아직 정정하시네요. 제 밥맛 안 그리우셨어요? 말해 뭐해. 꿈에서도 생각나지. 오씨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저는 빙그레 웃으며 깜짝 선물을 공개했습니다. 제가 회관 옆에 최신식 무료 급식소를 지어드리겠습니다. 뭐? 급식소? 네, 제 사비로 운영할 거니까 돈 걱정 마시고 매일 점심 따뜻하게 드세요. 요리사도 제가 파견하겠습니다. 만세, 경자씨 만세. 어른들이 덩실덩실 춤을 추며 좋아했습니다. 한 달 후 번듯한 급식소가 완공되어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우는 어르신들을 보니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공장 사무실 창가에 서서 노을 지는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올해로 75. 남들은 인생 정리할 나이라지만 저는 내일 아침 출근해서 만들 신메뉴 생각에 벌써 가슴이 뜁니다. 제 진짜 인생은 73의 가을부터 시작되었으니까요. 사업을 시작하고 정신없이 달리다 보니 어느새 2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흘렀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사무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로비에 어떤 남자분이 찾아왔는데요. 자꾸 면회를 요청하셔서요. 누군데 약속도 없이 찾아와요? 아드님이라고 하시는데요. 고민혁 씨라고. 서류를 넘기던 제 손이 허공에서 딱 멈췄습니다. 민혁이가 여길 왔다고요? 네, 돌려보낼까요? 저는 잠시 입술을 깨물고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매몰차게 내칠 수도 있었지만
핏줄이 당기는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아니에요. 들어오라고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 고개를 푹 숙인 채 들어오는 남자를 보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낡은 점퍼에 덥수룩한 수염까지 기른 초라한 중년 남자가 서 있었으니까요. 거기 앉아라. 민혁이가 죄인처럼 엉거주춤 의자에 걸터 앉았습니다. 무슨 염치로 여길 찾아왔어? 할 말 있으면 빨리 하고 나가. 엄마. 민혁이의 목소리가 염소 소리처럼 떨렸습니다. 잘못했어. 엄마,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용서해줘. 갑자기 민혁이가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더니 제 다리를 붙잡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일어나지 못해? 아니야, 나 같은 놈은 이렇게 빌어야 해. 엄마 가슴에 못 박고 내가 천벌을 받았어. 꼴사납게 울지 말고 일어나라니까. 민혁이가 콧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내가 진짜 미쳤었나 봐. 엄마가 어떻게 키워줬는데 내가 돈에 눈이 멀어서. 그 잘난 마누라는 어디 가고 너 혼자 청승이야? 영은이는? 이혼했어. 작년에 도장 찍었어. 망하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위자료 챙겨서 떠나더라. 그래서 지금은 뭐 해먹고 사는데? 경기도 쪽에 있는 작은 물류센터 다녀. 창고에서 택배 상자 나르는 일에 손가락마다 굳은 살이 박인 영락없는 노동자의 손이었습니다. 처음엔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어. 근데 땀 흘려서 돈 벌어보니까 이제야 알겠더라. 우리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고생해서 나 키웠는지. 내가 진짜 불효자야. 저는 민혁이의 거친 손을 물끄러미 내려다봤습니다. 미운 정이 고운 정이라고 속이 썩어 문드러져도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라 마음이 짠한 건 어쩔 수 없더군요. 하지만 여기서 마음 약해지면 안 된다고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민혁아, 내 눈 똑바로 봐라. 응, 엄마. 내가 너 용서한 거 아니다. 그리고 내 재산 10원 한 장도 너한테 안 줄 거야. 알아. 당연하지. 나 받을 자격 없어. 바라지도 않아. 그래, 내 힘으로 벌어먹고 살아. 그게 사람 굿이라는 거야. 응, 그럴게. 그냥 엄마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왔어. 건강해 보이셔서 다행이야. 갈게. 민혁이가 힘없이 돌아서는데 그 축 처진 어깨가 왜 그리 작아 보이는지요. 저는 잠시 갈등하다가 툭 한마디 던졌습니다. 일자리는 필요하면 여기서 해. 민혁이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돌아봤습니다. 직원 구하고 있어. 말단 사원으로 밑바닥부터 시작해. 정말 받아주는 거야? 특혜는 없다. 다른 직원들이랑 똑같이 대우할 거야. 지각하거나 게으름 피우면 바로 해고야. 알았어? 고마워, 엄마. 진짜 열심히 할게. 뼈가 부서져라 일할게. 민혁이가 아이처럼 펑펑 울며 허리를 90도로 굽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작업복 입고 출근해. 인사팀 가서 서류 작성하고. 응, 알았어. 고마워, 엄마. 민혁이가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며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민혁이가 공장 마당을 걸어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발걸음이 들어올 때보다는 한결 가벼워 보였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찌릿했지만 이게 녀석을 사람 만드는 유일한 길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저는 점심시간에 직원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어머, 대표님, 여기 앉으세요. 오늘 제육볶음 진짜 맛있어요. 직원들이 반갑게 식판을 들어주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고마워요. 다들 밥심으로 일하는 거니까 많이들 먹어요. 저만치 구석 테이블에 민혁이가 보였습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직원들과 섞여 밥을 크게 떠먹고 있더군요. 석 달 전부터 창고지기로 일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엔 땀을 뻘뻘 흘리더니 이제는 제법 일꾼 태가 납니다. 주말이 되어 저는 콧노래를 부르며 고향 마을 회관을 찾았습니다. 제가 지어드린 무료 급식소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경자 씨 왔는가? 오늘만 기다렸네. 오씨 할아버지를 비롯해 동네 어르신들이 박수를 치며 환대해줬습니다. 할아버님들 잘 지내셨죠? 오늘 점심 메뉴가 뭔가요? 오늘은 돼지고기 숭숭 썰어 넣은 김치찌개랑 불맛 나는 제육볶음이라네. 와, 침 넘어가네요. 저도 같이 먹어요. 저는 어르신들 틈에 끼어 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어때요? 여전히 제 레시피대로 만든 음식이 최고죠? 두말하면 잔소리지. 임금님 수라상이 안 부러워. 어르신들이 아이처럼 웃으며 밥그릇을 싹싹 비웠습니다. 어느 날 저는 깔끔한 정장을 차려입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유언장을 좀 미리 작성해 두고 싶어서요. 공증까지 확실하게 해주세요. 네, 말씀하십시오. 제 전 재산을 딱 두 군데에 기부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직원들을 위한 복지재단, 나머지 절반은 소외계층 무료급식 사업에요. 변호사가 펜을 멈추고 안경 너머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드님에게는 정말 한 푼도 상속하지 않으실 겁니까? 그 녀석한테는 건강한 신체로 밥벌이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줬습니다. 그거면 충분해요. 돈 쥐어줘봤자 독만 되더군요. 저는 망설임 없이 유언장에 서명을 마쳤습니다. 73, 남들은 끝났다고 생각한 나이에 시작한 제2의 인생. 여전히 제 심장은 뜨겁게 뛰고 있습니다. 공장 정문에 도착해 자랑스러운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주식회사 경자내 부업.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저 간판이 제가 세상에 증명한 진짜 손맛의 가치이자 제 인생의 훈장입니다. 경비 아저씨가 인사를 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네, 반장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저는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공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75살 고경자, 제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가 하이라이트입니다.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73세에 시작한 제 인생 이모작은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 이제 믿으시겠죠?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